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월달, 8월달 기출응용 예상문제풀이, 줄여서 그냥 예상문제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상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그 7월달, 8월달 예상문제풀이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 수업은 딱 이렇게 3개 정도 남아요. 일단 그 쪽집게 백선이라고 해서 이제 100문제 정리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실제 시험 형식하고 똑같이 진행하는 동형 모의고사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학기론 이론 정리를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이론 총정리 이런 수업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학기론은 특강 이제 하나 남았어요. 계산 문제 특강,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특강 하나 남았고, 그렇게 해서 7월달, 8월달에 이제 거의 이제 종반부로 넘어가는 그런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 계획은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1주차부터 진행해서 8주차까지 순서대로 웬만하면 진행을 할 거고요. 7주, 8주만 항상 제가 바꿉니다. 감정평가론과 개발론만 좀 바꿔서 진행을 할 거고, 7월달, 8월달 수업 교재는 2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시크릿 노트. 시크릿 노트는 뭐를 수업할 거냐면 이론 수업을 할 겁니다. 이론 수업은 계속 시크릿 노트로 수업을 진행해서 반복적으로 시크릿 노트에 공부한 흔적을 남길 거예요. 그다음에 당연히 문제풀이는 예상 문제풀이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예상 문제풀이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어떤 단점이 있다 그랬냐면 단원별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원별이 왜 단점인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 위에 목차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우리가 오늘 그러면 7월 4일이니까 오늘은 총론하고 경제론 일부 수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총론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총론 문제를 풀어요. 그럼 총론 문제가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잘 풀려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뭐를 한다고요? 착각을 한다고요. 나 총론 잘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 경제론 수업을 합니다. 경제론만 계속 수업을 해요. 막 이렇게 이론도 수업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그러면 경제론이 그나마 또 잘 됩니다, 그죠? 그러면 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늪, 착각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나 이제 경제론 끝났구나. 나 이제 끝났어, 완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요 8개 파트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내용을 묻지, 절대로 단원별로 문제를 묻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는요, 이 단원별 연습을 반드시 하시되, 전범위 연습도 꼭 병행해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범위 연습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뭐를 준비했냐면 오늘 자료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자료를 기출의 재구성 80선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교환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전범위입니다. 전범위. 그래서 7월달, 8월달 수업은 당연히 이론 정리한다, 안 한다? 한다. 시크릿 가지고 문제풀이를 2가지를 할 겁니다. 무슨 문제와? 단원별 문제와 전범위 문제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의 재구성은 일단 제가 그 직전 시험이었던 35회 시험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져요. 또 나오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27회부터 직전 시험이었던 35회를 빼고 34회까지 총 10문제씩 해서 8회분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 기출의 재구성은 제가 난이도를 이렇게 상중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난이도 하는 한 문제도 안 냈습니다. 그 한 문제도 안 냈다. 난이도 중도 없습니다. 어디부터 존재하냐면 난이도 중상부터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기출의 재구성은 문제를 제가 조금 의도적으로 어렵게 출제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7월달, 8월달에 제가 목표라는 점수가 이거거든요. 요거 70점 이상.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학계로는 70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제 주위와 다른 주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뭔 6, 70이야. 60만 맞으면 소원이 없겠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부동산 학계로는 남은 기간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70점 이상 맞히실 수가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자신감 갖는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기출의 재구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압축 이론 수업하고요. 시크릿 노트로 단원별 문제를 풀 건데 이거는 제가 선별을 해드릴 겁니다. 선별. 그래서 예상 문제 풀이는 모든 문제를 다 풀지 않고 아마 자료에 받으셨겠지만 대표 문제랑 몇 쪽에 몇 번 풀어오세요라고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그 선별된 문제를 푸시고 그러면 약간 선별된 문제를 푸니까 시간이 좀 세이브 되겠죠. 그죠? 뭐 세이브된 시간을
기출의 재구성 80선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살짝 우리 기출의 재구성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요거 제 야심작인데 야심작입니다. 기출의 재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짝 제가 샘플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몇 회? 34회. 실제 여러분들 34회에서는 그 몇 문제가 출제가 되었겠어요? 기출 문제니까 40개가 출제가 되었겠죠? 실제 시험이니까. 그 40개 중에서 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 10문항을 제가 선별해 온 거예요. 40개 중에서. 근데 기출문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재구성해서 가져왔어요? 재구성해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개 중에서 10개를 뽑는 작업도 제가 한 거고요. 10개를 뽑는 작업에서 이 문제들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어떤 문제 유형을 많이 넣었냐면 박스형 유형을 많이 넣었습니다. 박스형 유형의 장점이 뭐냐면 박스형 유형은 사실 그 내용을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스형 유형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딱 보니까 토지 특성이니까 얘는 총론이에요. 뭐라고요? 총론. 2번하고 3번은 느낌 보니까 요거는 수요공급 이론. 2번, 3번 수요공급 이론. 그리고 3번은 느낌 보니까 지대 및 입지 이론이니까 요거는 시장론입니다. 시장론. 4번은 제목에 나와, 5번은 제목에 나와 있죠. 주거 뭐요? 정책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6번 느낌 맞겠지만 요거 부동산 뭐야? 투자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산 문제 포함. 7번도 보니까 부동산 뭐야? 투자론. 6번, 7번은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8번 보니까 부동산 투자 해서법. 이거 어디 나오냐면 부동산 금융에 나오는 겁니다. 금융. 그리고 9번 부동산 마케팅. 요거는 부동산 개발론에 나오는 거거든요. 개발론. 마지막 10번은 느낌 맞겠지만 원가법으로 구한 시산가액, 적산가액 구하라는 거거든요. 요거 감정평가론입니다. 제가 왜 35회는 생략하고 34회부터 기출에 담냐면요. 재구성에 담냐면 제가 계산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작년에 계산 문제가 감정평가론에서 어디서 나왔냐면 비교 방식과 수입 방식에서 나왔습니다. 비교 방식과 수입 방식. 근데 걱정 안 해도 쳐도 좋은 게 비교 방식은 계산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 근데 작년에 비교 방식과 수입 방식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비교 방식과 무슨 방식? 원가 방식에서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제가 10번 문제에서 충분히 시켜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인데 문제를 푸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모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면요. 이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제가 마지막 시간에 풀어드릴 거거든요. 풀어드리면 예를 들면 자, 요 부분은 여기가 틀렸고 이렇게 해서 XX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그대로 쓰지 말고 영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좌를 볼 때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겁니다. 아, 저게 저렇게 틀렸구나. 아, 저게 저렇게 해서 맞구나. 하신 다음에 어차피 제일 뒤에 가면 정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지금은 꼭 한번 해보세요. 원본 유지. 벌써 문제집에다가 난도질을 벌써 난리가 그분들 어쩔 수 없고 이해부터 하시고 원본을 딱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싶으면 저기 연습장 같은 데다 문제를 푸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 정답이 있고요. 정답 밑에 보니까 정답 몇 개 맞추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당당하게 몇 개 찍을 수 있을 때까지 10개 찍을 수 있을 때까지 총 80문제거든요. 27회부터 34회까지 총 80문제인데 당당하게 10개 다 찍을 수 있으면 장담컨대 70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늘은 갑자기 기출의 재구성 4회를 풀고 싶은데 하고 풀었는데 10개 다 풀었는데 만점이 나오는 거야. 오늘은 기출의 재구성 1회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다 풀었는데 10개를 다 풀었는데 만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학개론은 70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업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밑줄을 그으면 똑같이 밑줄을 걷고 이게 너무 그동안 수업에서 익숙한 수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익숙한 게 좋아요? 점수 잘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지. 여러분들의 소원은 합격이니까. 나는 그냥 익숙한 대로 할래. 하시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본 유지하라고 했는데 원본 유지 안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하니까 그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몰래 해요. 아니, 우리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내가 강사가 뭐 하라고 한다고 해서 몰래 하고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서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서로의 저 행동을 갖다가 막 이렇게
방해하고 막 그러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모범 가이드라인으로서는요, 원본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다가 언제 욕을 하다가 이제 문제에다가 손을 대 있는 거냐면 시험 마지막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0월 25일 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1차 과목은 계속 전범위 반복 학습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그걸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고 그런 자료들을 원하세요. 쌤 내가 시험장 갈 때까지 하루에 전범위를 갖다가 한번 돌리고 싶은데 어떤 자료가 좋을까요? 라고 상당히 많이 저한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원본 유지한 자료를 딱 꺼내가지고요. 반복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곧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as soon as 나는 곧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교재에다가 체크하고 채점하시고 100점 맞을 때까지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한 10월 중순쯤에는 이제 원본 유지는 됐고 문제 풀어가지고 100점 맞을 때까지 연습하신다. 그때 감각 유지용으로 한번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전까지는 계속 원본 유지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집에 가족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뭐 기출의 재구성이라고 하고 좋은 건데 이거 왜 안 풀었어? 다 푼 거야 그거. 내가 그거 벌써 3번째 봤어.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풀었으면 4번 정답 몇 번이야? 그건 아직 모르겠어.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 3회독, 4회독, 5회독 정도 해서 시험장에 가실 때까지는 100점 맞힐 때까지 공부하시자. 자꾸 저한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출의 재구성이 난이도가 좀 10문제를 높게 선별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 어렵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쉽게 안 되겠어,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쉽게 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좋아요, 서로. 우리 목적은 쉬운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좀 조금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는 문제 난이도를 끌어내려서 기분 좋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려서 합격합시다, 우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강의 이제 26년 차인데 3년 전, 24년 전 이럴 때는요. 강사가 뭐 이렇게 문제를 내면요. 선생님 제가 부족해요. 아직까지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본인 탓을 막 하고 아닙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제가 위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라고 나보고. 여러분들 70점 드리려면 제 기준에서는 이 문제를 소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낸 건데 자꾸 어렵다고 쉽게 내라고 하고 막 그러면 그 강의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저를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우리 아빠 엄마도 컨트롤 못하고 우리 와이프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저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고요. 제 친구들도 저를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고요. 제 와이프도 저를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둡니다.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뭐라도 해도 하니까 제가 뭘 알아서 해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70점, 7, 8월 달에는 70점이라는 정도의 점수, 사실 목표 점수는 한 75점 정도인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7월 달, 8월 달 과정 원활히 소화하시면 70점은 획득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수업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7, 8월 달 수업,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쯤 되면 7월 달, 8월 달쯤 되면 몇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혼자 공부하러 독서실 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각종 독서실, 스터디 카페,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절로 가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절로 가셔서 이제 더 이상 너한테는 배울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기 독서실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인사도 없이 독서실에 가 계실 겁니다. 바로 옆에 독서실이 있으니까, 그지? 잘 지내세요? 들려?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다른 과목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부동산학개론은요. 저한테 남은 기간 4개월 맡기시죠. 맡기시면 제가 점수 드린다니까. 점수 드릴 테니까. 혼자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지금 좋아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자꾸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강의를 들으니까 가성비가 안 나와. 자기가 공부하면 가성비가 나온다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착각의 늪에 빠지신 겁니다, 여러분들. 단원별로 잘 풀린다고 잘 풀리는 거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원별 이론 전범위를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7월달, 8월달에는 총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에 자꾸 단원별의 늪에 빠져 있거나 이론의 늪에 빠져 있거나
난이도 상짜리 문제에만 빠져 있거나 그런 어떤 오류를 갖다가 혼자 다 범하고 앉았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랑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같이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는데 딱 두 부류입니다. 점수가 너무 안 나오시는 분들. 너무 안 나오니까 문제를 갖다가 이제 자기한테 찾는 게 아니고 강의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혼자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고득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벌써 부동산학개론이 한 60점, 70점 나와버리시는 분들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합격자 모임에 그러니까 합격자 모임에 우리가 보통 1차 합격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1차 합격률 기준으로 본다면 20%에서 30% 정도 선이 1차 합격률이거든요. 최종 합격률은 한 30% 선이고 그러면 한 학원에 1등부터 10등까지가 합격자 모임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상위 20% 30%에 충분히 속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 항상 30% 정도 반전이 있어요. 30% 정도 반전. 아니, 아직 몰라요. 그래서 어떤 30% 반전이 있냐면 정말 모의고사도 잘 보고 아는 것도 많고 고득점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합격자 모임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합격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입니다. 반대로 점수가 너무 낮았었는데 누구도 그분의 합격을 갖다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합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었는데 합격자 모임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 7, 8, 9, 10월 달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30% 정도 반전이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점수가 좀 잘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이제 조금 같이 섞이는 게 일반 수험생들은 같이 섞이는 게 시시한 거죠.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나는 너네랑 달라.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쉬운 거 안 해요. 쉬운 거 안 하고 난이도 좀 높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고 혼자 엄청 만족해합니다. 그런 다음에 옆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이거 한번 풀어볼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 사람 모르겠는데 그러면 모르겠지. 이거 좀 어려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만족해요. 이게 그런 분들은 뭐를 하셨어야 되냐면 학위를 받으셨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석사나 박사, 남들 모르는 분야에 그 분야를 전공하셔가지고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석사, 박사는 그 과목에서는 남들보다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절대로 그런 시험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난이도 상짜리 그거 맞추고 좋아하는 건데 시험장 가서 못 건드립니다. 그거 시험장 가서 어차피 그놈들은요 합격 점수를 줄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합격 점수를 줄 놈들은요 난이도 중짜리 하짜리가 합격 점수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출의 재구성 난이도를 좀 높였던 이유는 뭐냐면 70점 이상 맞히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난이도까지만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예. 그 합격자 모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격자 모임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만났을 때. 그 합격자 모임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가봤죠. 저는 매년 가는데 합격자 모임에 가면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합격자 모임에 가면요. 정말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합격자들만 쫙 앉아 있어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합격자 모임에 가면 합격자만 쫙 앉아 있습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불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불합격자 몇 명? 0명. 불합격자 0명. 전부 다 합격자만 앉아 있습니다. 합격자가 쫙 앉아 있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할 때 제가 갑자기 인사를 할 때 축하합니다.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낌에 축하하는 느낌이 안 든다. 그런 느낌이 드시면요. 약간 기분 좋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합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합격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 모임에서 만났을 때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기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같이 합격자 모임 만났는데 제가 저 멀리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지? 합격자 모임에는 불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데 다 합격자가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합격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기분 나빠야 됩니다. 아니 쌤이 왜 저 합격 못할 줄 알았던 걸로 봤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과연 누가 될지 기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아시겠어요? 합격할 때 합격자 모임에서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그 저뿐만 아닐 겁니다. 다른 쌤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 보는 눈 비슷하거든.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맞이하거든. 아, 내가 그 반전 30%에 속하는 1인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크릿 노트를 한번 꺼내 보세요. 시크릿 노트로 이론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노트입니다. 교재 페이지 8쪽입니다. 8쪽. 시크릿 노트 8쪽 펴셨어요? 예, 8쪽 펴셨으면 시크릿 노트 8쪽에서 필기 하나만 할게요. 필기 하나만. 자, 시크릿 노트 8쪽 펴시고 여기다가 부동산 학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동산 학. 자, 천천히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학은 그 하나의 학문으로 표현하는 단순과학일까요? 여러 학문들을 짬뽕시킨 종합과학일까요? 라고 물으면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만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학문들을 부동산학에 가져올 때는 그대로 가져와요? 아니면 부동산 실정에 맞게 변화를 줘요? 변화를 줍니다.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과학이요? 응용과학. 세 번째, 부동산학은요, 부동산 자체의 자연적 움직임을 다루는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과학입니다. 무슨 과학이라고요? 사회과학. 그래서 부동산학은 문과 학문입니까? 이과 학문입니까? 그럼 문과 학문이에요. 사회과학입니다.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에요. 네 번째, 부동산학은 실사구시 학문이라고 해서 구체적 경험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경험과학. 절대로 뜬구름 잡는 추상적이거나 가상적인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법 규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학은 단순 아니고 뭐요? 종합. 순수과학이나 기초과학 아니고 뭐요? 응용과학. 자연과학 아니고 뭐요? 사회과학. 추상적인 가상적인 학문 아니고 뭐요? 구체적인 경험과학. 그리고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라고요? 규범과학.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 구체 경험의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이 있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요. VS입니다. VS. 복합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몇 개가 결합이 돼야 됩니까? 3개. 복합 부동산은 몇 개 결합돼야 됩니까? 2개. 그래서 말 3개 결합되면 말 길게 해주시고요. 2개 결합되면 말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자.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참고로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만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동의어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같은 말 물리적, 물리적 같은 말 유형. 기술은 아까 했고 다시 합니다. 기술적 같은 말 물리적, 물리적 같은 말 유형. 법과 경제는 무형적 측면이고요.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이놈만 유형적 측면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이렇게 법, 경기 3개 결합되면 말 길게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우리 법에서는 보통 토지하고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봅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무슨 부동산? 독립된.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에 종속적인 정착물도 있지만 토지에 독립적인 정착물이 있다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가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셔요? 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다룬다? 독립적으로 다룬다. 어떻게 다룬다? 독립적으로.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봐버리는 거예요. 일체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무슨 부동산이라 부른다? 복합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개 결합되면 말 짧게, 3개 결합되면 말 길게. 틀린 지문만 좀 기억합시다. 법경기가 결합된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X. 나올 때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어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도 연습해야 된다는 말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알고 있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까먹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까먹는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뭐 지금 기억하고 있고 뭐 까먹어요? 여러분 까먹은 거 얘기해봐요. 까먹는 거는요. 자기도 모르게 까먹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머릿속에 인지가 부조화되면서 이 까먹는다는 거를 갖다가 뭘 까먹었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리고 내가 시험장에 틀린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는 거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 틀린 게 아니고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건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다라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늪, 착각의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계속 반복해 드릴 테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에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법경기 3개 결합되면 개념의 부동산. 토지 건물 일체로 다루는 것. 복합부동산 이렇게. 그 법경기는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것은 말 짧게 복합부동산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법경기입니다. 기술적 측면이 4개 있습니다. 4개.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죠? 공자, 위환 이렇게. 공자, 위환 뭔지 한번 얘기해 봐. 시작.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은 법경기 중 기술적 같은 말, 물리적 같은 말, 유형.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5개인데 중요합니다. 3본 생소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3본 생소상. 산이 뭐야? 자산. 본은 자본. 생소상은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참 중요한 표현 한번 해볼게요. 토지는 생산재야, 소비재야? 생산재야. 일단은 생산재야. 근데 소비재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 요소, 생산재지만 토지가 소비재 되는 경우 없다, 있다, 있다. 토지는 생산재지만 소비재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로 출발하는 게 3개 있는데 이거 대답 바로바로 못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자산이 있었어요? 자본이 있었어요? 자연이 있었어요? 자산은 법경기 중에 무슨 개념이고? 경제적. 늦었어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자연은요? 기술적. 자본은 경제적. 자로 출발하는 것 중에서 어떤 자가 무슨 개념인지 바로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공부 어지간히 안 하신 분입니다. 자본은요? 경제적. 자연은요? 기술적. 자산은요? 경제적. 3본입니다. 자산 자본은 경제적 개념이고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법인데 법은 몇 개? 2개입니다. 무슨 부동산?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 잠깐 우리 협의 부동산의 동의어들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 따라 한번 하세요. 협의 부동산입니다. 협의. 따라 하세요. 협의. 좁은 의미. 민법. 토지 및 거정착물. 요 4개가 모두 같은 말이에요. 협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거정착물이 모두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협의는 광의에 속할까 안 속할까? 속해요. 그래서 토지 및 거정착물로는 협광의를 구분할 수 있고 없고 뭐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겁니까? 준부동산. 그럼 잘 보세요. 토지 및 거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하고 준부동산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해요. 얘는 광의에만 속하는 거예요. 다시 토지 및 거정착물은 어디에 속한다? 둘 다에 속한다. 준부동산은 어디에 속한다? 광의에만 속한다. 오케이? 그러면 저랑 지금부터 준부동산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부동산은 일단 공시방법이 뭐나 뭐로 공시해야 되는 것들입니까?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맞아요?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뭐요? 준하여 취급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준하여 취급된다는 말은 자, 갑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 된다. OX. 모든 준부동산은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OX. O. 모든 준부동산은 막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O.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할 수 있다. O. 모든 준부동산은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다. 그건 X입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 저당권, 감정평가가 되지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재단하고요, 임목하고요. 뭐하고요? 재단하고 임목하고. 준부동산 중 재단 2개 있죠. 무슨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하고 뭐만? 임목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이고 그 외에는 모든 준부동산들이 저당권, 소유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준부동산은 3종이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뭐라 그래요?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뭐라 그래요? 재단. 어권 임목은 뭐라 그래요? 기타. 그래서 준부동산 3종은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 하시면 됩니다. 잘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 준부동산 중에서 등기로 공시하는 준부동산 4개랑 등록으로 공시하는 준부동산 4개를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하는 거. 선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이라고 하면요. 선박은 원래 3가지가 있어요. 선박은 기선, 범선, 부선이 있습니다. 기선, 범선, 부선. 기선할 때 기는 기관,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그걸 기선이라 그래요.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를 기선. 돛담배, 돛처럼 움직이는 배를 범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 혼자 움직이지는 못하고 자생 항행 능력은 없고 다른 배에 끌려다니는 배를 갖다가 부선이라고 합니다. 뜰부자 서서 부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이라고 하면 부선은 안 쳐줘. 시험에도 안 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이라고 하면 먼선과 먼선인데 기선과 범선. 얘 20톤 이상입니다. 몇 톤 이상? 20톤 이상. 참고로 20톤 미만의 선박을 우리는 소형 선박이라고 하는데 소형 선박들은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등기하는 선박이라고 하면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입니다. 참고로 부선은 100톤입니다. 부선은 잘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기선, 범선 몇 톤 이상? 20톤 이상. 그 다음에 재단 2개. 무슨 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오케이? 그리고 시험에 뭐가 뜰 수 있는데? 임목이 뜰 수 있는데 임목은 2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만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은요. 일단 첫 번째 수목의 집단이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수목의 집단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해야 됩니다. 수목의 집단이면서 뭐 있을 때만? 등기했을 때만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루의 소나무는 임목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한 그루의 소나무는 임목이 될 수가 없고 소나무의 집단이면서 등기될 때만 걔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수목이 나중에 우리 토지정착물 중 독립정착물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정착물이요? 독립정착물이 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일 때는 명인방법 갖춰버리면 돼요. 뭘 갖추면? 명인방법 갖춰버리면 되고 수목의 집단일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했을 때는 더 이상 수목의 집단이라는 말도 안 써요. 뭐라고 한다고요? 임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의 수목일 때는 뭐로 독립이 되고 명인방법으로 수목의 집단일 때는 뭐 하면 되는데 등기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걸 뭐라 부른다? 임목이라 부른다. 그럼 이번에는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갑니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권 요 4개는 등록합니다. 암기할 때는요. 이런 물고기가 사는 곳을 어디라 그래요? 어항이라고 하죠. 근데 어항의 종류는 2가지 어항이 있습니다. 큰 어항이 있고 작은 어항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어항? 작은 어항. 작은 어항 등록해.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어항? 작은 어항. 큰 어항은 등록하지 마세요. 작은 어항만 등록하세요. 자가 뭐야? 모르시는군요. 자, 뭔지 모르시는군요. 자,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항공기. 얘들은 무게 규정도 없어요. 그냥 뭐 100톤이고 400톤이고 나발이고 작은 어항들은 등록하고요. 20톤 이상의 기선범선 선박과 재단 2개, 광업재단, 공장재단과 수목의 집단임에서 등기된 임목은 등기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난이도 상짜리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배웠던 거 복합부동산은 2개 결합, 3개 결합. 2개 결합, 누구랑 누가?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보니까 무슨 평가란 말이 나옵니까? 일괄평가. 저 간단하게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말 나왔으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7조에 가시면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라 그래요. 무슨 평가? 개별평가. 근데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 있을 때는 무슨 평가? 일괄평가.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가치, 구분평가. 대상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부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원래는 뭔데? 개별인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이면 일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면 가치, 구분, 일부분을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부분평가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특히 지금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처리된 복합부동산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집합건물에서도 일괄평가란 말이 뜨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살림은 누구랑 누구를 살림이라고 하냐면 나무가 서 있는 땅 산지와 인목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지와 인목을 일괄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괄평가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거나
집합 건물에서 일괄하거나 산림에서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는 다 무슨 법 쓰는데?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데 문제는 공장재단입니다.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물건들을 합산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어서 공장재단을 일괄 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수익환원법 씁니다. 뭐라고요? 수익환원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공장재단만은 따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공장재단만은 일괄이 떠도 무슨 법이고 수익환원법이고 나머지 일괄평가에서는 전부 다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정리합시다. 이거는 앞으로 다시 안 볼 것처럼 정리할 거예요. 저 보세요. 법경기는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것은요. 복합부동산입니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은 법경기 중에서 기술적 측면이고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은요. 경제적 개념이고 토지는 생산재예요, 소비재예요? 생산재입니다. 토지가 소비재 될 수도 있다. 자연은요? 기술적이지만 자산이나 자본은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토지 및 그정착물이나 준부동산이 나오면 법경기 중에서 무슨 개념인데? 법률적 개념인데 토지 및 그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하고 준부동산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광의에만 속하는 겁니다. 준부동산이라는 건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인데 모든 준부동산들이 소유권, 저당권, 감정평가가 되지만 모든 준부동산들이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에는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의 재단과 임목 정도가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입니다. 등기로 공시하는 건 내가 해드릴게요. 20톤 이상의 기선범선, 공장재단, 광업재단, 20개 집단이면서 등기된 임목문 등기로 공시하고요. 등록으로 공시하는 건 4개는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습니까? 너무 큰 어항 말고 좀 작은 어항이 있잖아요. 작은 어항. 작은 어항이 뭐죠?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항공기는 등록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 볼 것처럼 행동하시고 대부분의 일괄평가는 무슨 법을 쓰지만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지만 수익환원법 쓰는 일괄도 있다 그랬죠? 누구였죠? 공장재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토지정착물. 자, 토지정착물 중 종속적인 정착물이 있고 독립적인 정착물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요. 토지정착물 중 종속적인 정착물은 토지정착물이 아니에요. 맞아요? 독립적인 정착물은 토지정착물이 아니에요. 둘 다 토지정착물이 맞아요. 근데 토지와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즉 토지와 별개로 취급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토지와 분리 양도도 안 되고 별개로 취급되지도 않는 것들은 무슨 정착물? 종속적인 정착물. 토지 따로 이것 따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분리 양도가 되고요. 토지와 별개로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이 무슨 정착물인데? 독립정착물인데 독립정착물은 몇 개 암기하시기로 했어요? 4개. 그러면 종속정착물은 그 외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종속정착물 시작합니다. 담장, 국어, 자연식생,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그 다음에 단연생 식물 이런 것들은 종속적인 정착물이에요. 독립정착물은 첫 번째 뭐요? 건물이요. 건물은요. 사용 승인이나 등기 같은 거 없어도 주기지만 완성이 되면 신축 중이어도 독립이 됩니다. 신축 중이어도 뭐만 완성이 되면 주기지. 내 건물 주기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내 건물 주기지. 주벽, 기둥, 지붕 완성이 되면 독립. 두 번째는 명인방법을 갖춘 뭐요? 미분리과실. 명인방법 갖춘 뭐나 수목이나 아니면 뭐요? 등기된 임목이요. 오케이? 그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뭐요? 농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드렸던 건물,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요. 토지정착물이 아니에요. 맞아요. 토지정착물 중 독립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동산. 동산은 토지정착물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 토지정착물이 아니라고. 아니면 뭔데? 동산이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네 둘은 토지정착물이 맞다니까. 근데 얘는 토지정착물조차 아니라니까. 이게 가수차가 있어요. 뭐요? 가수차. 가수차. 가가 뭐야? 가식 중인 수목. 수는 뭐야? 수확물. 수확물. 차는 뭐야? 임차인.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진짜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천천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여기 있잖아, 여기. 참, 별꼴이야, 진짜.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혹시 싶어서 너무 기분 나빠지지 마시고 들으세요. 경작 수확물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여기 있잖아, 여기 경작 수확물. 들어본 적 있죠? 여기서 제일 안 중요한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경작은 한 개도 안 중요해. 안 중요하고. 자, 가자.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일반적인 수목은요, 명인 방법이 없다면 종속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타인 토지가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독립이에요. 경작 수확물은 수확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뭐조차 아니다. 토지 정착물조차 아니다. 경작 수확물은 뭐다? 아예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몇 종? 3종. 독립정착물 몇 종? 4종. 그 외에는 싹 다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은 잘 보세요. 토지 정착물 중 종속, 토지 정착물 중 독립, 동산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작. 토지 정착물 중 종속, 토지 정착물 중 독립, 동산. 한 개씩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담장은 뭐죠? 토지 정착물 중 종속. 국어는 뭐죠? 국어. 토지 정착물 중 종속. 건물은 뭐죠? 토지 정착물 중 독립. 임차인 정착물은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가식 중인 수목은 뭐죠? 동산이에요. 동산.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요? 토지 정착물 중 독립.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은요? 토지 정착물 중 종속. 다년생 식물은요? 토지 정착물 중 종속.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이나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은요? 토지 정착물 중 독립. 경작 수확물은요? 동산입니다. 동산. 가수차? 동산. 건물.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요? 토지 정착물 중 독립. 담장. 국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은요? 토지 정착물 중 종속. 아예 토지 정착물이 아닌 동산과 토지 정착물은 맞는데 토지 정착물 중 종속, 토지 정착물 중 독립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문제풀이 한번 살짝 갔다 올게요. 교재 페이지 문제집입니다. 문제집 페이지 14쪽으로 넘어갑니다. 14쪽. 자, 문제 페이지 14쪽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대표 문제라서 한번 풀어보는 거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따라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것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말 나온 김에 그냥 넘어가기가 좀 못하니까 말 나온 김에 보는 거니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그냥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을 해야 된답니다. 무슨 활동? 임장 활동.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증성일까요? 부동성일까요? 큰일 납니다, 진짜. 한 글자 차이인데 봐주면 안 되나? 절대 납니다, 여러분들. 임장 활동은 부동성입니다. 그리고 임장 활동은 사람이 그 장소에 많은 거기 때문에 대인 활동도 되는데 여기서는 아니죠. 이렇게 하지 말자. 해설 무시하시고 대인 활동 받고 대물 활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활동인 동시에? 대인 활동인 동시에 대물 활동이기 때문에 임장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무슨 성 때문이고 부동성 때문이고 부증성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대인 활동인 동시에 무슨 활동이기 때문에 대물 활동이기 때문에 임장 활동해야 된다. 1번은 틀립니다. 2번.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순수과학 아니죠. 무슨 과학이죠? 응용과학이죠. 사실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될 단어가 사회과학 같아요. 사회과학. 그래서 부동산학은요.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지 않아요.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은 지구과학에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구과학은 자연과학입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학은요. 정책, 투자, 금융, 개발과 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즉, 그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입니다. 부동산학은 순수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이며 자연과학 아니고 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부동산학 중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좋아요.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사결정에 맡겨놔도 좋을 거다 하는 접근 방법을 의사결정 접근이라고 합니다. 답은 몇 번?
3번이고 4번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접근 방법이 있는데? 종합식. 종합식 접근 방법은요.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복합 개념입니다. 우리 앞에서 복합 개념 몇 대 측면? 3대 측면. 법경기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나라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접근 방법이 종합식 접근이다.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돼요. 복합 개념의 법경기로 접근하고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접근이 뭐다? 종합식이다. 이번에는 5번입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능안 경공이 있습니다. 능안 경공이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예요? 능률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학에서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되는 것은 안전성의 원칙 때문이 아니라 무슨 원칙 때문이다? 능률성의 원칙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임장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증성이 아니고 무슨 성? 부동성. 그리고 대인활동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활동? 대물활동이라고 해야 됩니다.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이라고요? 응용, 사회과학이고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자기이윤 극대화 이런 표현이 뜨면 무슨 접근? 의사결정 접근, 법경기의 복합 개념과 우리나라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접근은 무슨 접근? 종합식 접근이 나와야 됩니다. 부동산의 일반 원칙 중 능안 경공이 있는데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무슨 성 때문이다? 능률성 때문이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요거 한번 하고 갑시다. 하고 가면 참 좋아요. 여기 보니까 무슨 이용이 나왔는데? 최유효 이용. 뭐 최유효 이용을 굳이 우리말로 바꾸자면요.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highest and best use를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 토지를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이유를 토지의 특성에서 찾는다면 무슨 성과 무슨 성 때문이던가요? 예? 무슨 성과? 또? 맞아요.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개만 얘기해보라 그러면 부증성 얘기하시면 돼요. 토지는 희소하고 부족하니까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토지 용도는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 한 놈을 뽑아내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는요. 지금 소개해드렸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를 하도록 평가 실무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실무에서는요. 감정 평가할 때는 물건을 평가할 때 뭐를 전제로 평가해라?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해라. 방금 소개해드렸던 최유효 이용은 감칙,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감칙이라고 합니다. 감칙 몇 조 있죠? 없어요. 감칙에는 없는데 실무적으로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합니다. 사실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1번 하고요. 3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3번이. 자, 우리 앞에서 지역 분석이란 말을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고 물건마다 분석하는 개별 분석을 배운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물어봐야 되겠다. 먼저 하는 게 뭐죠? 지역 분석. 좋아요. 나중에 하는 게 개별 분석. 가격은 구할 수 없고 가격 수준만 구하는 것. 지역 분석. 구체적 가격까지 구하는 것. 개별 분석. 마지막입니다.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것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최유효 이용 판정하는 것. 그래서 이게 X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이용을 판정한다 그래요?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을 분석해서 판정한다면 무슨 분석에서? 개별 분석에서 판정합니다. 하늘이 두 쪽에 놔도 요거 최유효 이용이라는 단어가 뜨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 토지의 특성에서 찾는다면 무슨 성과 무슨 성?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감정 평가할 때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지만 최유효 이용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아직 감칙 규정에는 최유효 이용이 있다 없다? 없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 무슨 분석에서?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한 장을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봅니다. 17쪽 대표 문제. 대표 문제는 무조건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일로 오세요. 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다시는 공부 안 할 것처럼 뭔지 행동하셔야 됩니다. 토지라는 놈은요. 대표적인 뭐지만 생산 요소와 자본이지만 요 생산 요소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소비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토지는 뭐가 맞지만 생산 요소가 맞지만 소비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안 물었지만 지금처럼
생산 요소, 자본, 소비재 이렇게 부동산을 분류하는 것은 법 경계 중에서 어떤 측면의 구분인가요? 경제적 측면의 구분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토지 및 거정청물 하는 협의 이거 받고 준부동산 하는 광의가 뜨면 법 경계 중에서 무슨 개념이고 법률적 개념이고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게 뜨면 법 경계 중에 기술적 개념이고 지금처럼 생산 요소, 자본, 소비재 이런 게 뜨면 법 경계 중에서 경제적 개념이 맞긴 한데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 요소지만 소비재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잘 보시고 동의어 3종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어 3종. 여러분 법경기 중에서 기술적 개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술적 개념은 같은 말로 무슨 개념 그러기도 해요? 물리적 개념 그러기도 해요. 맞아요? 물리적 개념을 뭐라 그래요? 유형적 측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 입에서 기술적 측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같은 말로 물리적 측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얘를 두 글자로 유형적 측면 하기도 하니까 유시험에서 뭔 형이 뜨면 유형이 뜨면 법경 중에서 어떤 측면? 기술적.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공자위환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자위환 확인합니다. 공간 맞습니까? 위치 맞습니까? 자산 맞지? 이제 큰일 납니다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진짜. 연이 떠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은 환경 정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입니다. 3번에 해당되는 자산 자본은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지 절대로 기술적, 물리적,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이 아니다 하셔야 됩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누구랑 묶어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냐면요. 5번과 묶어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묶어둬야 되는지는 느낌 왔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무슨 부동산이 나왔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왔고 5번에 가니까 보니까 무슨 부동산이 나왔어요? 복합 부동산이 나왔잖아요. 몇 개 결합될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 3개 결합될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 2개 결합되면 복합 부동산이잖아요. 묶어놓은 이유 알겠죠? 여기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이렇게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은 무슨 부동산이고 복합 부동산이고 여기처럼 법, 경, 기가 떴을 때는요. 무슨 부동산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3번과 5번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바꾸어 설명한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건데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좋아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을 말하고요. 법률적 개념에 속하고요. 광의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잠깐만 한번 해보자. 방금 제가 준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등기하는 거 몇 개? 4개. 등록하는 거 4개. 등기됐고 등록 4개 한번 해보자. 물고기 사는 곳을 어디를 하는데? 어항이라고 하는데 큰 어항 말고 작은 어항들 등록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항공기는 등록. 작은 어항 등록해야 돼. 나머지 저기 20톤 이상의 기선 범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장재단 강업재단이라든지 20개 집단임에서 등기된 임목이라든지는 등기하는 겁니다. 또 물어볼게요.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 된다.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된다.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 된다. 모든 준부동산은 중개된다. 여기서 준할 때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공장재단 강업재단과 임목 정도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입니다. 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2개가 있습니다. 뭘 3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기술적은 4개, 경제적은 5개, 법률적은 2개. 협의 있고 광이 있는데 토지 및 거정청물로는 협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랬죠? 어디에 속하니까? 둘 다에 속하니까. 지금 얘기했던 준부동산 갖고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준부동산은 어디에만 속한다? 광의에만 속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걸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풀 수 있겠습니까? 예.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확실하게 정리해 주자는 측면에서 2번도 가져왔으니까 7번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천천히 대답하세요. 기술적 같은 말, 물리적 같은 말, 유형. 얘는 공간 맞아요? 환경 맞아요? 자연 맞죠? 맞아요. 뭐가 아니래. 지금 답을 예측한 것 같은데. 자산이 아니죠. 그럼 자산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위치가 들어가야 돼. 이 정도는 주관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공자 위환,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고 지금 보고 있는 자산자본. 자산자본은 경제적 개념이라는 것을 좀 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번은 마지막 자산 때문에 틀립니다. 2번,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물, 국어, 경작, 수확물 등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여러분들 일단 토지의 정착물에는 종속과 독립이 있다 그랬죠. 근데 뭐로 다룬다 그랬습니까? 일부로 다룬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종속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보자.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물은 종속이 맞고 국어도 종속이 맞는데 이거 경작수확물. 나쁜 놈. 경작수확물은 아예 뭐로 처리해야 될까? 아예 동산입니다. 동산에 뭐 있었어요? 가, 수, 차. 주관식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가식 중인 수목, 경작, 수확물. 여기서 수확물이 중요합니다. 수확물. 그 다음에 뭐야? 임, 차인, 정착물은 아예 동산입니다. 앞에 거 두 가지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 즉 종속 정착물이 맞는데 경작, 수확물은 아예 동산으로 봐버릴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포함하는 광해 부동산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협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무슨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그랬을 때는요. 누구만? 협의 부동산만 의제 부동산이나 광해 부동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은 맞습니다. 무슨 구분은 맞지만 법률적 구분은 맞지만 무슨 부동산에 나왔을 때는 민법상 부동산에 나왔을 때는 협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만 나와야 된다고요. 민법상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협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고요. 4번. 아직도 이거 틀리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법경기가 돼야 되는데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에 결합된 상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부동산이 뭐이? 소비재. 그 다음 뭐요? 생산 요소. 둘 다 뜰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소비재, 생산 요소 나오는 것은 경제적 개념 맞죠? 5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산, 본, 생, 소, 상.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개념이고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재지만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옳은 걸 찾아야 되니까 답은 몇 번? 5번.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공간, 환경, 자연 외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위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물이나 국어는 토지의 종속적인 정착물이 맞지만 경작 수확물이나 임차인 정착물이나 가식 중인 수목은 뭐라고요? 동산. 민법상 부동산은 뭐의 줄임말?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줄임말이기 때문에 토지 및 그 정착물만 해당이 되고요. 의제 부동산, 광해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닙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에 결합된 상태로 다루는 것은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지만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 요소지만 소비재가 될 수도 없다, 있다?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갑니다.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토지의 정착물은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종속적인 토지 정착물과 독립적인 토지 정착물이 있고 독립적인 토지 정착물은 몇 개? 4개. 종속적인 토지 정착물은 그 외가 됩니다. 근데 아예 뭐가 아닌 거. 토지 정착물이 아닌 거. 이건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동산 찾으라는 얘기예요. 몇 개? 3개. 어떻게 해요? 가, 수, 차.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토지 정착물 중 종속과 독립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토지 정착물이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토지 정착물이 아닌 건 뭘 찾으라? 동산 찾아라. 뭐 찾아라? 가수차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가수차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잖아요. 가식 중인 수목은 뭐기 때문에? 동산이기 때문에 아예 토지 정착물조차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토지 정착물조차 아닌 겁니다. 근데 5번 문제는요. 완전 다른 문제예요. 5번 문제는 일단은 뭐 중에서?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 정착물은 종속과 독립이 있는데 뭐가 아닌 거? 독립된 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몇 개가? 4개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답이 가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 정착물 중 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토지 정착물이어야 돼요. 근데 독립이 아닌 거. 독립은 4개 있거든요.
건물,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가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야? 독립이에요. 이건 뭐예요? 독립이에요. 이건 뭐예요? 독립이에요. 이건 뭐예요? 독립입니다. 그러면 국어 이거는 토지 정착물 중 뭐기 때문에 종속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6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로 오세요. 신축 중인 건물. 신축 중인 건물. 신축 중인 건물은 주기지만 완성이 되면 이거 필요 없어요. 사용 승인. 필요 없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 승인 같은 거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주벽, 기둥, 지붕만 완성이 되면 이라고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봅니다. 적재 용량 25통인 덤프트럭. 이거 뭐죠? 건설기계?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법령에 의해서 등록이 아닌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이 된다. OX, X. 여러분들 일단 건설기계는 뭐 해야 되고요? 등록해야 되고요. 한 그루에 부착된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냐면 등기도 아니고 등록도 아니에요. 등록은 당연히 작은 어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고요. 등기할 수 있는 임목들은요. 수목의 집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덤프트럭은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그루의 수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등기도 아니고 등록도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답은 2번이고요. 담장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종속입니다.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는 요거는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일단 정착물로 간주가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분리 양도가 되는 것이 제가 무슨 정착물이라 그랬죠? 독립 정착물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다가 임목이란 말이 시험에 뜨면 딱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돼야 됩니다. 수목에 뭐이면서 집단이면서 수목이 집단이면서 등기되었을 때만 임목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되었을 때만 임목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까지가 토지 부동산의 개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교재 페이지는 22쪽으로 넘어갑니다. 22쪽 가시니까 부동산의 분류. 아까 시크릿 노트는 그대로 그 페이지를 그대로 펴놓으시면 됩니다. 시크릿 노트는 8쪽을 펴놓으시고 수업에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셨다 갈게요.